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며 태국을 성장의 기회로 봤던 한국 기업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영 기대와 달리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삼성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 사태는 그야말로 폭풍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근로자 불법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파업은 지난 10월 1일 삼성 공장에서 약 600명의 노동자가 오전 8시에 작업을 중단하면서 시작되었고, 단 2시간 만에 파업 노동자 수는 1,6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월급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야 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임금은 무려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사실 이런 파업은 삼성 입장에서도 치명타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임금도 올려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가라앉을 틈이 없었죠. 삼성이 얼마나 참았을까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불법 파업에 맞서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에서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최후 통첩을 날리며 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이쯤 되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결심이었죠. 파업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삼성은 더 이상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갈 동력을 찾기 어려워졌고, 경영난 속에 이재용 회장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의 파업이 정부의 후원 아래 벌어졌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건의 배경에는 태국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는 파업 노동자들을 공개 지지하며 삼성을 압박했는데,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백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삼성의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죠.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 공장의 파업이 알고 보니 태국 정부의 숨은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왜 이토록 파업이 거세게 지속됐는지 모든 의문이 풀린 듯합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는데, 삼성 공장 근로자들은 이미 태국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 소위 신규 귀족 계층이었죠. 다른 근로자들이 월 40만 원 내외를 벌고 있을 때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본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날 한시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들은 갑자기 단체 행동에 나서더니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조차 높은 수준의 요구였고, 태국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요구죠. 게다가 삼성 측에서는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태국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에 그냥 철수한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태국 총리가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이 일련의 파업 사태로 삼성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베트남은 삼성과 더욱 깊은 유대를 맺으며 새 시대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분노한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판민진 총리와 만나 베트남에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 선언에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 역시 화답했죠. 총리는 삼성이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며 삼성이 베트남 내에서 더욱더 현지화하고 자국 기업과의 협업을 늘리기를 요청했는데, 그야말로 베트남은 삼성을 자국 경제의 한 축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약 310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이 삼성의 생산망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10년 전보다 12배나 증가한 수치이고, 삼성이 17년간 베트남 현지에 쏟아부은 금액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데, 스마트폰 생산을 중심으로 베트남은 이제 삼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죠. 태국이 삼성에게 손을 내밀기는커녕 파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 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결국 태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태국 공장은 애초에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 기업에 위탁해 생산을 맡긴 하청 모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웠죠. 삼성 입장에서는 베트남처럼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세우며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삼성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태국 정계는 그야말로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는데, 어떻게 삼성이 베트남에 가서 태국보다 더 큰 투자를 약속할 수 있느냐는 비난과 불만이 넘쳐났고,
태국 내에서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며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쟁이야 오랜 이야기지만 이번 삼성 사태는 그 경쟁에 불씨의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는데,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여왔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다 인구와 영토가 비슷한 규모의 산업 구조도 닮아 있어 경제적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을 그저 인구만 많은 후진국 정도로 여겨왔는데, 베트남이 아무리 우리를 라이벌로 삼는다 한들 실상은 따라올 수 없는 차이지라는 것이 태국의 베트남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었죠. 베트남이 아무리 부지런히 경제를 키우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며 변화를 꾀한다 해도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참 뒤에 처져 있는 이웃 국가였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빠르게 도약해버렸고, 이제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의 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자존심이 피어오르고 있는 듯한데, 태국의 상징적인 기업들조차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공표하면서 태국 내부에서 베트남을 향한 경계와 경쟁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베트남에 강력한 투자를 확약하면서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 상황에서 태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은 치안과 정치적 안정성 면에서도 베트남이 압도하자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베트남은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덕분에 테러나 총기 사건 같은 중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죠. 심지어 태국 내수는 그야말로 최악인데, 국민의 대부분이 빈곤층이고 일부 하이소라 불리는 고소득층의 자본으로 움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태국의 현실 속에서 상위층 이른바 하이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데,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태국인 목록에 오른 인물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막대한 부를 쌓아온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중 CP그룹의 회장은 그 재산이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도 많은데요. 또한 태국판 3S 정책으로 하류층 국민의 우민화를 유도하고 하이소들에 관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데, 드라마 속 하이소들은 서민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소탈하고 친근한 리더처럼 보이도록 설정됩니다. 언뜻 보면 이런 캐릭터들은 교육, 사고관, 취미, 도덕성 면에서 모두 우수하여 하층민들에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드라마 속 화려한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데, 하이소들의 자본에 의해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태국 서민들은 매일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은 하층민들에게 하이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빛나는 궁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만찬이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동경과 불만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결국 소수의 하이소들이 누리는 막대한 부와 권력 속에서 태국 경제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태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층민들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기 위해 떠나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오늘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태국 총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당장 돌아와라는 호소를 외쳐봤지만 태국 노동자들은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은 무려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 80% 이상은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북동부 지역 출신이고, 이곳의 현실은 벼농사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척박하고 그나마 일자리마저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태국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간 노동자들은 대부분 막대한 빚을 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만 해도 공식적으로 7만 바트, 약 260만 원에 달하고, 비공식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12만 바트, 약 446만 원에 육박합니다. 태국에서는 대학 졸업자 초봉이 50에서 70만 원 수준인데, 이 금액은 가난한 농부들에겐 감히 엄두도 내기 어려운 액수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농토나 집을 담보로 빚을 내어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최소 5년 이상을 일하며 빚을 갚고 남은 기간 돌아오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태국 노동자들은 월 최저 175만 원을 받는데, 태국 내 수입의 두세 배에 달하는 임금이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기 때문인데, 이들은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집을 짓거나 대출금을 갚거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돈을 씁니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태국 정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철수하는 문제와 이스라엘로 떠나는 노동자 문제를 방치하는 듯 보이는데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한국마저 떠나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태국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태국 경제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혹은 이들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